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그리는 화가 김난주입니다. 새해 좋은 꿈 꾸셨나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올해 5권의 자서전이 나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출간되었던 제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이 이제 개정판으로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터넷 서점과 계약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1차적으로 교보문고와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인터넷 서점과 계약건을 하나하나 이제 처리해 나가면서 1월 중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2월부터는 출간되는 책에 한해서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게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마도 체계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강의와 그리고 외부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강의에 충실하게 또 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네요. 타지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태안군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학창시절의 꿈을 펼쳐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기드 모파상, 프랑스 작가죠. 그의 단편소설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협력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경청하고 배려하고 또 상호 보완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또 교과 과목 외에 이루어야 될 그런 교회 활동, 교원 내외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인성 부문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 그러한 것들을 참작해서 자소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와 존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배려와 존중은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또 우정도 더 두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즐겁게 친구들과 좋은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여러분의 꿈에 더 근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배려와 존중의 첫 출발점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이 작품에는 두 남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돈에 관련된 어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사랑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젊은 여인은 남프랑스가 고향이고요. 남자는 노르망디가 이제 고향이고 또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운 지방에서 살았던 이 젊은 여인이 북프랑스에 가서 살려고 하니 겨울을 나기가 무척 힘들었던 거죠. 남편에게 난로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춥다고. 그런데 남편은 그곳 생활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들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아내가 추워한다는 그 추위를 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투정을 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어도 난로를 얻어내고 말리라 라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오기가 또 있었던 거죠. 이게 두 사람의 기싸움이기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정말 그 기본적인 갖춰야 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어떤 배려의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이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작가로 묘사를 잘하기로 유명한 기드 모파상, 1850년에 태어나 1893년에 세상을 떠났죠. 43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분의 작품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쥘르 삼촌에서는 어떤 가족의 소중함, 또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끈 한오라기에서는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또 피에로라는 그 소설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반려견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이중성, 인간이 안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어떤 면모, 그런 두 가지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는 그의 소설로서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작품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첫눈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많은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이 작품을 꼭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약간 그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소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얘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겨울이 아니면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없겠다. 그래도 요즘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첫눈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막 설렌다든지 또는 어떤 사랑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의 그런 어떤 면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꼭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 이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작품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작품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잠깐만 제가 불 좀 켜고 올게요. 첫눈, 기드 모파상. 크루아제트의 긴 산책길은 푸른 바닷가를 따라 둥글게 뻗었다. 저 멀리 오른쪽에는 에스테르 산맥이 바다로 쑥 빠져나왔다. 이 산맥은 뾰족하고 기묘한 모양의 수많은 봉만들이 남부지방을 아름답게 꾸미며 수평선을 가로질렀다. 왼쪽의 생트 마르그리트 섬과 생오노라 섬은 물속에 잠겨 전나무 숲에 덮인 등허리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넓은 물구비를 끼고 칸 지방을 둘러싼 큰 산들을 따라 늘어선 무수한 하얀 별장들이 햇볕에 조는 듯하다. 그 양지 바른 집들은 산의 높고 낮은 곳에 흩어져서 검푸른 속에 눈송이를 뿌려놓은 듯 보인다. 해변에는 잔잔한 물결에 잠기곤 하는 이 별장들의 철책이 넓은 산책길 쪽으로 쳐 있다. 맑은 날씨에 따스하기까지 하다. 추운 기운이 가시면서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되었다. 정원 담장들 너머로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들이 보인다. 아낙네들은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들과 함께 모래길 위를 한가롭게 거닐기도 하고 사내들과 짓거리기도 하면서 지나간다. 한 젊은 여인이 크루아제트를 향해 문이 난 조그마하고 아담한 집에서 조금 전에 나왔다. 그녀는 산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잠깐 서 있다가 웃음 띤 얼굴로 지척거리며 바다를 마주보고 놓인 빈 의자 쪽으로 간다.
20발자국 남짓 걷는 것으로도 지쳤는지 숨을 헐떡이며 앉는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 같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자기를 쇠약하게 하는 이 기침을 멎게 하려는 듯이 투명해 보이는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간다. 제비들이 날고 있는 햇빛 가득한 하늘을 쳐다보고 저기 에스테렐의 높낮은 봉우리들과 바싹 붙어있는 파란 바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그녀는 바라본다. 그녀는 다시 웃음 지으며 중얼거린다. 아, 난 참 행복해.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머지않아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지금 그녀 앞을 지나는 바로 저 사람들은 내년에도 좀 더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언제나 희망과 애정과 행복에 가슴 부푼 채 이 따스한 고장의 포근한 공기를 호흡하려만 자신은 참나무로 만든 관 속에서 수의감으로 이미 손수 골라놓은 비단옷 속에 뼈만을 남겨놓은 채 지금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육신은 썩어질 것도 안다. 그때 그녀는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종말일 것이다. 영원한 종말일 것이다. 그때는 나는 이미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녀는 웃음을 띠며 병든 폐로 정원의 향기 머금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신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돌이켜 추억을 더듬는다. 노르망디의 한 점잖은 남자와 결혼한 지 언 4년이다. 그는 어깨가 넓고 깊지 않은 기지와 유쾌한 유머를 가진 혈색 좋고 수염을 기른 힘센 청년이었다. 그들은 그녀로서는 알지도 못했던 재산 문제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 같아서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의 뜻에 거역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한 번 끄덕여 수락하고 말았다. 파리 태생으로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던 그녀였다. 그녀의 남편은 노르망디의 자기 선관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이 성관은 커다란 고목에 쌓인 넓은 석조 건물이었다.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밖을 내다볼 수 없었다. 오른편에 있는 길로 멀리 떨어진 농가까지 거침없이 뻗은 들판이 보였다. 지름길 하나가 철책 앞을 지나 3km나 떨어진 한 길까지 닿아 있었다. 아, 온갖 지난 일들이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다. 거기에 도착하던 일이며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이며 그 뒤로 외로웠던 생활이며 모든 것이 생각난다. 그녀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상쾌한 기분이 나지는 않네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어때? 익숙해질걸.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나는 이 집에서 결코 지루해 본 적이 없다오. 그날 그들은 서로 포옹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루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그렇게 보냈다. 참말이지 그 주일은 애무 속에 지나버렸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집 안 가꾸기에 골몰했다. 여기에 한 달이 걸렸다. 하찮은 일들에 열중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녀는 살림에서 사소한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워갔다. 철 따라 몇 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 달걀값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름이었다. 그녀는 곡식 거두는 것을 보러 들로 나갔다. 햇빛의 즐거움으로 그녀의 마음도 즐거웠다. 가을이 되었다. 남편이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이면 2마리 개, 메도르와 미르샤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 그녀는 남편 앙리가 없다고 언짢아 하지도 않고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폭 아껴주었으나
그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그가 돌아오면 그녀의 애정은 개들이 다 차지했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자애를 가지고 저녁마다 개들을 보살피고 한없이 쓰다듬어주고 자기 남편에게는 그래 볼 생각조차 못했던 수많은 어여쁜 애칭을 붙여주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언제나 자기 사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에 자고새를 보았던 곳을 표시해 두었다거나 조제프 르당튜의 클로버 밭에서 산토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놀라운 일이라는 등의 이야기였다. 때로는 아브르의 르샤펠리에 씨가 하는 짓에 분개하기도 했다. 르샤펠리에 씨가 남편 앙리 드 파르빌이 손수 세워놓은 사냥 미끼를 떼어가려고 경계 주변을 끊임없이 엿본다는 것이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나쁜 짓이에요, 정말. 겨울이 왔다. 노르망디의 겨울은 춥고 비가 많이 내린다. 그칠 줄 모르는 소나기가 가파른 큰 지붕의 기와장들 위에 하늘을 향해 우뚝 선 물기둥같이 내리 퍼부었다. 길은 진창이 되고 들판도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소리 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또 빙빙 돌며 날아다니다 구름같이 퍼지는 까마귀 떼가 밭에서 어울려 싸우다 날아가 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4시쯤이면 날아드는 검은 까마귀 떼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성 왼쪽에 있는 커다란 밤나무들 속에 와서 앉곤 했다. 1시간 가까이 이 가지 끝에서 저 가지 끝으로 푸득푸득하며 서로 싸우는 듯도 하고 까옥 까옥 울기도 하면서 잿빛 가지 위로 시커멓게 날아다녔다. 그녀는 가슴을 죄며 쓸쓸한 대지 위에 어둠이 깃들 때에 그 무시무시한 우울에 빠져 저녁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등불을 가져오라고 종을 쳤다. 그러고는 불 가까이로 갔다. 그녀는 습기가 밴 이 커다란 방들이 덮여지질 않아 자꾸만 장작을 지피곤 했다. 온종일 그녀는 객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침실에서도 춥기만 했다. 뼛속까지 추운 것 같이 여겨졌다. 남편은 저녁을 먹으러나 겨우 들어올 뿐이었다. 왜냐하면 늘 사냥질 아니면 밭갈이, 씨 뿌리기 등 온갖 시골 일에 바쁘기 때문이었다.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와서는 손을 비비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날씨 참 대먹지 않았어? 또는 불이 있으니 좋군. 하거나 때로는 이런 말을 묻기도 했다. 오늘은 뭘 했어? 기분 좋소? 그는 행복했다. 모험 없고 평온하고 단조로운 이 생활 외에 다른 것은 꿈도 꾸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 없이 잘 지냈다. 12월에 들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세월과 더불어 인간도 그렇듯이 몇백 년 사이에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지는 듯한 이 고성의 냉랭한 공기에 그녀는 몹시 괴로웠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 여보, 앙리, 여기다 난로를 하나 놓도록 해줘요. 그러면 벽도 좀 말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추워요. 처음에는 이런 저택에 난로를 놓는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도 못 꺼내게 했다. 그에게는 은쟁반에다 개밥을 차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얼마 있다가 뱃속에서 힘차게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자꾸 웃으면서 여기다 난로를 놓다니 참 그만 웃기요. 그녀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여보, 정말 추워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은 늘 움직이니까. 그러나 난 추워요. 그가 여전히 웃으면서 대꾸했다. 괜찮아, 상관없어. 게다가 추운 편이 건강에 좋다오. 당신 건강도 오히려 나아질 거요. 당신이나 나나 절절 끓는 집에서 살던 파리지에는 아니지 않소? 더군다나 곧 봄이 올 거 아니오.
정월 초순께 커다란 불행이 그녀에게 닥쳐왔다. 그녀의 양친이 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녀는 장례식 때문에 파리에 왔다. 그 후로 근 6달 동안 오직 슬픔 속에 묻혀 지냈다. 날씨가 따스해지자 그녀는 그런 슬픔에서 벗어난 듯 조금 나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을이 되도록 그녀는 비탄 속에서 살았다. 추위가 또 닥쳐오자 그녀는 다시금 우울한 앞날을 대면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그녀에게 무슨 변화라도 일어날 것인가? 아무런 기미도 없었다. 어떤 기대가, 어떤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것도 없었다. 그녀를 진찰한 어느 의사는 그녀가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다른 해보다도 더욱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그녀는 계속 시달렸다. 떨리는 손을 붉게 타오르는 불에 쬐었다. 훨훨 타오르는 불 곁에서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 그래도 싸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살과 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전신을 떨었다. 밀어닥치는 찬바람, 극성맞고 험상궂고 악착스러운 원수 같은 찬 기운이 온 집안에 꽉 차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 찬바람에 부닥쳤고 그러노라면 그녀의 얼굴, 손 또는 목덜미에 그 찬바람은 쉬지 않고 그 숨결을 불어댔다. 그녀가 다시 난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남편은 마치 그녀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듯이 듣고 넘겨버렸다. 난로를 놓는다는 것은 파르빌 그에게는 성경의 보석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같이 보였다. 볼 일이 있어 루앙에 갔던 그는 구리로 만든 예쁜 열기구를 하나 사다가 휴대용 난로야 하고 웃으면서 아내에게 주었다. 그러고서 그것이면 이제 그녀의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섣달 금음께가 되자 그녀는 이대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런 제의를 했다. 여보, 봄이 되기 전에 파리에 가서 한두 주일 지내지 않겠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했다. 뭐? 파리? 파리에 가서? 뭐 때문에 그래?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안 돼. 자기 집이 제일 좋은 법이야. 당신은 때로 이상한 생각도 다 하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면서 그러면 우리도 좀 기분 전환이 될 텐데 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해 주지 않았다. 기분 전환을 위해 뭐가 필요한 거요? 극장? 야외? 시내에 나가 저녁 사 먹는 것? 허나 당신도 여기 오면서부터 그런 오락 따위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녀는 그 말의 내용과 어조 속에서 꾸지람 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고집을 부리거나 맞서지 않는 수줍고 온화한 성격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나무들 둘레를 빙빙 떠도는 까마귀 떼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러지 않으려 했으나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남편은 더할 수 없이 행복했다. 이 밖의 생활을 꿈꾸어 본다거나 다른 즐거움을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이 황량한 고장에서 태어나 여기서 자랐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고통 없이 자기 집에서 살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거나 변화 있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게,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새로운 고장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써 눈물만 닦았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난, 나는 좀 쓸쓸해요. 따분하기도 하고요. 그러자 일말의 두려움이 그런 말을 하는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좀 추워요. 이 말에 그는 화가 났다. 아니 그래 아직도 날로 생각이구려. 그러나 봐요. 제기랄 당신 여기 와서 감기 한번 든 적 없지 않소? 밤이 되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을 따로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웠다. 잠자리에서조차도 그녀는 추웠다.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이렇겠지? 그러고는 남편을 생각해 봤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 여기 와서 감기 한 번 든 적 없지 않소? 라고. 그녀가 고생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려면 병이 나서 몹시 기침이나 해야 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녀는 약하고 수줍은 성격임에도 복받치는 노여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기침을 몹시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제서야 아마도 남편이 그녀를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이제 그녀가 기침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녀가 기침하는 것을 들으면 의사를 불러올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때 알게 되겠지. 그녀는 종아리를 드러내 놓은 채 맨발로 일어났다. 그리고 어린애 같은 생각이 떠올라 웃음 지었다. 기어이 난로를 놓고 말겠어. 결국 그렇게 될걸? 난로를 하나 놓아야겠다는 결심을 그가 하도록 나는 기침을 해야겠다. 그러고는 그녀는 거의 다 벗은 채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추위에 떨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비상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침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와서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 눈에 덮인 땅은 죽은 듯했다. 그녀는 불쑥 벗은 발을 내디뎌 이 부드럽고도 차디찬 눈 속에 발을 묻었다. 쓰라린 상처처럼 오싹 추운 느낌이 가슴속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다른 한 발도 내디디며 서서히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잔디밭을 건너서 앞으로 걸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전나무 숲까지 가봐야겠다. 그녀는 맨발을 눈 속에 넣을 때마다 숨이 막히도록 헐떡이면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자기의 계획대로 다 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 그녀는 첫 번째 전나무를 손으로 만졌다. 그러고 나서 돌아섰다. 하도 기운이 빠지고 전신이 마비된 것 같이 여겨져서 그녀는 2-3번은 넘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고도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녀는 또 그 차가운 눈 위에 앉았다. 심지어 눈을 뭉쳐 가슴에 문지르기도 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1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목구멍이 간질간질한 것 같았다. 그 간지러운 기운이 사지를 따라 퍼졌다. 그래도 잠이 들었다. 그 이튿날 그녀는 기침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폐출혈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런 실신 상태에서도 그녀는 난로를 찾았다. 의사는 난로를 하나 놓으라고 억지로 권했다. 결국 앙리는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심히 화가 나서 마지못해 한 굴복이었다. 그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깊이 병든 폐는 생명에 대한 불안마저 주었다. 부인이 여기 계시면 겨울을 나지 못할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녀는 남부지방으로 보내졌다. 그녀는 칸에 와서 새삼 햇빛을 깨닫고 바다를 사랑했으며 꽃핀 오렌지 나무의 향기를 호흡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자 그녀는 노르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즈음 그녀는 병이 낫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나긴 노르망디의 겨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몸이 나아지려 하자
밤마다 지중해의 따스한 해변을 그려보면서 창문을 열어놓았다. 이제 그녀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안다.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신문 한 장을 펴고 파리에 첫눈 내리다란 제목을 읽는다. 그러면서 몸을 떨고는 그 다음에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저 멀리 석양에 장밋빛으로 물든 에스테렐 산맥을 바라본다. 그리고 넓고 푸른 하늘, 아주 푸른 하늘을 또 망망한 푸른 바다,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일어선다. 그러고는 너무 늦도록 밖에 있어서 좀 추웠기 때문에 기침을 하느라고 멈췄다가는 느린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남편에게 온 편지를 보고 여전히 웃음을 띤 채 그것을 펴서 읽고 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당신의 몸이 좋아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아름다운 고장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라오. 여기는 며칠 전부터 눈이 오려고 어지간히 쌀쌀하오. 나는 그때가 몹시 기다려지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저주받은 난로를 피우지 않고도 잘 지내리란 것을 당신은 알겠지? 그녀는 자기가 난로를 가져보았다는 그 생각에 못내 행복해하며 편지 읽는 것을 중단한다. 편지를 든 오른손이 무릎 위로 서서히 떨어지고 가슴을 애는 듯한 끈덕진 기침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왼손을 입으로 가져간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마지막 아내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상당히 반어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정말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걸까? 그리고 이 아내는 결혼을 한 지 4년 만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심한 폐출혈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남프랑스에 머물면서 액자소설 형태로 이 소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와 다른 상대방의 무엇.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의 말 한마디 그런 것에 좀 약간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의 첫 출발점이 아닌가. 공감하고 배려하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사랑과 배려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이 소설은 우리 중학교 3학년 어린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오디오북인데요. 여러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모파상의 또 다른 그런 내용도 더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눈이라는 이 작품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불구자, 의자 고치는 여인, 고아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파상 단편선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파상에 여러 짤막짤막한 단편소설을 모아둔 책이 있기 때문에 모파상 단편선이라는 제목의 책을 검색을 해서 여러 이제 번역가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 방학 내내 책과 더 가까이 하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생각의 깊이를 또 다지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졸업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도 축하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